20년, 21년에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감소하죠. 이때 집값이 급등하는 겁니다. 22년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치솟죠. 이때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치솟을 때 집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거시경제 변수들이 톱니바퀴를 이뤄서 같이 돌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수들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뭔가의 움직임을 하나는 하셔라 라고 말씀드린다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어떻게 나올지를 보셔야 된다. 그런데 주식시장 관점에서 제가 의견을 드리면 제가 드렸던 말씀들은 제가 생략하고요. 주식시장 관점에서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상당히 선행하죠.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집중되는 구간, 아마도 11월 정도가 될 거예요. 11월 정도가 되면 FOMC 회의가 있겠죠. 그때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해석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 시중에 돈이 추가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없구나, 라스트 댄스구나 하는 믿음을 강하게 갖게 되는 구간이 11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FOMC 회의 결과를 여러분 주목하셔야겠죠. 첫 번째. 또 중요한 것은 지금은 가능성은 그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24년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가 있다고 한다면 24년 상반기 끝자락 대략 2분기 정도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곧 기준금리 인하하겠네. 그죠? 그럼 기준금리 인하하겠다라는 그 강한 믿음이 집중될 때, 그때쯤에 다시 시장에 돈이 어떻게 이동할까요? 주식시장으로 조금은 더 강하게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거예요. 특히나 24년 2분기 정도가 되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끝났구나 하는 마음은 강하게 먹겠죠. 불확실성이 해소되죠.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은 해소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은 끝났는데 금리 인하가 곧 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돈을 이동시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것은 돈의 이동 그 자체예요. 돈의 이동이 언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가, 언제 은행으로 돈이 유입되는가, 이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23년까지는, 특히 중반까지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은행으로 돈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한산해요. 부동산 시장이 한산한 겁니다. 여러분은 굳이 주식시장으로 돈을 유입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돈의 이동을 관찰하시면 돼요. 부디 그 돈의 이동은 나의 돈이 아니에요. 자산가들의 돈이에요. 자산가들의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관찰하셔라. 그게 재테크 관점에서의 경제 전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해가시죠? 그걸 가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긴축의 시대 때 금리 인상기에는 이런 우당탕탕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시나리오를 그려보신다면, 이런 우당탕탕한 구간에 굳이 내가 위험적으로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동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시대를 구분한다면 아까 처음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그런 위협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가늠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부동산 시장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코멘트 드린 것 같고, 부동산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부동산 시장, 신뢰가 안 된다면 다 같이 둘 중에 하나에 손을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여러분 손 드시고 주변을 살펴보세요. 아시겠죠? 지금 집값이 이미 바닥 찍고 반등세로 전환된 상태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다. 아직도 바닥을 향해 집값은 내려가고 있다. 아직 반등하지 않았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집값은 이미 반등한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괜찮습니다. 예, 내리시고요. 아니다. 집값은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요. 네. 지금 주위를 살펴보셨다면 느끼셨지만 대략 7대 3입니다. 7 정도는 반등했다고 믿고 계시고 3 정도는 반등 안 했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믿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손든 그 현상이 딱 정확히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말해줍니다. 10개의 집이 다 반등한 게 아니에요. 7개 정도가 반등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근데 3개의 집은 아직 반등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시경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의 집값만 보니까 우리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집값 반등했다고 그러지? 저 통계 잘못된 거 아니야? 나의 집값만 보니까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손드신 이유는 주로 나의 집값을 기준으로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내가 전세 월세를 살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의 값, 혹은 내가 관심 있는 집의 값을 가정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먼저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집값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집값을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을 봐야 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가늠하시고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집값을 봐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집값의 반등은 뭐를 뜻할까? 10명의 학생이 성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10명 다. 그때가 언제예요? 2022년 10월, 11월, 23년 1, 2월까지 10명의 학생들이 성적이 다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러다가 한 명의 성적이 반등합니다. 그게 23년 5월이에요. 그리고는 6월 들어서 3명이 반등해요. 아직은 시장이 반등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6명이 반등하고 7명이 반등하면 그 부동산 시장은 반등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반등한 거예요. 그렇게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나의 집값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22년 6월부터 23년 4월까지의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런데 강하게 떨어지다가 이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조작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통계를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반등한 게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그리고는 강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등등이 반등해서 지금 이 시간 기점으로 반등한 지역이 반등하지 않은 지역보다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반등했다고 할 수 있어요? 반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반등의 의미예요. 우리 동네 집값은 아직 반등 안 했는데요. 우리 노원구, 중랑구 집값은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그게 반등한 거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반등한 겁니다. 이런 숫자들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죠. 제가 23년 전망서에 23년 중반까지는 집값이 떨어지다가 23년 중반 이후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다. 정확히 그렇게 쓰여져 있죠. 책 받으신 분 확인해 보세요. 313페이지인가 그렇습니다. 집값이 22년, 23년 계속 떨어지다가 23년 중반쯤에 등락률이 0을 통과해서 올라가죠. 반등 전환한 거예요. 반등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특히 서울의 기준으로는 7개 지역이 반등했고 3개 지역은 아직 반등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8대2인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는 6대4인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는 아직 반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체감이 지표랑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죠? 그 다름을 인지하고 왜 지표는 그렇게 움직이는지. 근데 그 시장의 모습은 뭐예요? 지표인 거예요. 나의 체감이 시장일 리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시장을 판독해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다소 기술적 분석으로 부동산 시장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만큼은 기술적 분석이 매우 유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동안 저금리 때 오를 때 오르죠? 한동안 고금리 때 내리죠? 그런데 왜 아직도 고금리인데 올라갑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거시경제 변수들이 완전히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드린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정점이 언제일까요? 22년 10월입니다. 그때 집값 하락률이 가장 강하게 떨어졌던 구간이에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떨어지죠. 그러면 아까 제가 뉴 레짐을 따라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잖아요. 뉴 레짐, 새로운 체제, 새로운 고물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 레짐이라는 표현을 제가 24년 전망서에 썼거든요. 뉴 레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지금 고금리라고 생각하세요? 저금리라고 하세요? 한번 손 들어볼게요. 지금은 고금리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예, 내리시고 지금은 저금리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별로 없으세요. 지금 왜 고금리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금리가 제로금리였기 때문에요. 2020년, 21년. 그때 경험했던 금리가 나의 금리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비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금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금리 기조가 22년 이후에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24년까지 고금리 기조가 계속돼요. 그러면 최근에 내 경험은 뭘로 바뀌어요? 고금리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3.55%의 우리 한국 기준금리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이런 걸 새로운 뉴노멀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해가시죠? 심지어 시중금리는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2년 10월이 정점이고 그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잖아요. 심지어 우리보다 금리가 훨씬 높은 미국이 5월부로 집값이 반등해요. 지난 5월. 미국보다 금리의 레벨이 높은 영국이 역시 5월 들어 집값이 반등해요. 그것은 이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제로금리에서 3%, 4%로 막 올릴 때 그때는 불안하고 긴장감이 커지지만 이 금리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더 이상 금리 인상할 일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움직일 사람은 먼저 움직이는 거죠. 돈의 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놓고 상승론자도 있고 하락론자도 있는데 상승론자, 하락론자 둘 다 마찬가지 중요한 표현 해드릴게요. 둘 다 마찬가지 이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그 금리인 건데 또 둘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되고 있다. 좀 다소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투자화되고 있다. 투자화되고 있다 보니 부동산 시장도 원래는 후행 변수였어요. 최근에는 동행 변수에 가까워지고 일부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일부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선행적인 경향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뉴 레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아예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게 새로운 체제가 되고 그게 고착화되고 새로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뉴 레짐. 네, 감사합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기술적 분석 말고 기본적 분석을 또 해드려야 되는데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분명 수요와 공급일 겁니다. 그럼 수요 측 변수들을 막 보여드려야 되고 공급 측 변수들을 막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 못 보여드려요. 시간 관계상. 그런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집 가격은 어떻게 결정돼요? 집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겁니다. 맞죠? 집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 뭘까요? 그게 미분양 주택 건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다 그러면 매월 말일날 발표되는
미분양 주택 건수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마침 오늘 오후 3시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발표됩니다. 저는 당연히 제 유튜브 채널에서 그 미분양 주택 건수가 발표될 때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리는데, 보세요. 20년, 21년에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감소하죠. 이때 집값이 급등하는 겁니다. 22년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치솟죠. 이때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치솟을 때 집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점 찍죠? 이 정점 찍을 때 매매 가격 등락률이 역시 바닥을 찍습니다. 이때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또 정점이에요. 수많은 거시경제 변수들이 톱니바퀴를 이루어서 같이 돌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수들을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가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 물가랑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를 보아야 됩니다. 근데 미분양 주택 건수가 75,000호에서 63,000호로 5연속 감소했고요. 오늘 3시에 발표될 미분양 주택 건수는 저의 판단으로는 역시 또 한 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가마솥과 같아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또 떨어지고 그래요. 한동안 뜨거워지면 한동안 안 식어요. 가마솥과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오늘 오후에도 발표가 될 텐데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보세요. 3시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뭔가의 움직임을 하셔야 되는데, 그 뭔가의 움직임을 하나는 하셔라 라고 말씀드린다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어떻게 나올지를 보셔야 된다, 그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의견을 이제 정리하고 여러분들께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채권 시장에 대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먹는 구간, 그런 구간이면 채권 금리가 그 이후에는 더 올라가기 어려워요. 사실 지금도 상당히 고점에 가까운 구간인 겁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11월 2일 날 FOMC 회의 결과 발표할 때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뉘앙스로 파월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국채 금리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국채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채권 금리의 정점에 가까운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채권 투자라는 관점에서도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계 경제는 팬데믹 경제 위기였고, 이걸 경제 위기라고 하죠. 23년, 24년은 경기 침체, 그리고 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됩니다. 장기화되는데 고물가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런 경제를 뭐라고 하죠? 스태그플레이션. 한번 따라해 봐 주실까요? 스태그플레이션. 예, 그래서 24년 경제전망서의 앞부분에 있는 수식어가 스태그플레이션 24년 경제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기는 어렵고 금리는 여전히 높은데, 그런데 물가는 안 잡혔으니 안 좋은 것들만 다 만나서 변신 로봇이 된 느낌? 그러니까 안 좋습니다. 정말 이 안 좋은 경제,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말씀으로 좀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봐 주실까요? 비머네스크. 예,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때 멀리뛰기 선수 비먼이 등장했어요. 근데 컨디션이 너무 최악이어가지고 억지로 뛰어서
결승전에는 진출을 했는데 오늘 자고 내일 결승을 치러야 되는데 같이 결승을 치를 후보자를 보니까 지난 금메달리스트, 세계선수권대회 1등, 세계 신기록 보유자, 나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나만 컨디션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이 안 와요. 잠이라도 좀 자고 뛰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술을 마셨는데 그 다음날 컨디션은 더 최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한테 저 기권할래요 라고 하니까 그 동료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여러분 괜찮으시면 같이 읽어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너의 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이네.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 내 마음엔 날개가 달려있어. 그것을 사용해서 힘껏 날아오르라고 하는 조언을 듣고 냅다 뛰었는데 세계 신기록을 경신합니다.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깨지지 않는 신기록이 또 됩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분명 동료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분명 23년, 24년 경제가 정말 최악이라고 할 만큼 어려운 경제이겠지만 오늘의 제 강연이 좀 좋은 조언으로 작용해서 부디 최선의 그런 목표하는 성과를 이루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